일부 죽은 아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있어? 이른한 살해 대성건설 회장 강태식은 눈앞의 여자를 바라보며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낡은 한옥의 대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분명 25년 전에 죽은 아내 윤서진이었습니다.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과 깊어진 눈가의 주름은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태식은 단번에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서진 역시 태식을 본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빨래 바구니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긴 왜 왔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30살쯤 되어 보이는 두 남자가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두 남자는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의 왼쪽 눈썹 위에는 태식과 똑같은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태식은 자신의 얼굴과 두 남자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한 남자는 서진을 보호하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누구십니까?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날 태식은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의 사업 부지를 살펴보러 왔습니다. 대성건설은 이 일대의 대규모 전통문화 휴양단지를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마을 대부분은 이미 매입이 끝났지만 산 아래 오래된 한옥 한 채만 끝까지 매각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직접 집주인을 설득하겠다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이 죽은 아내였습니다. 서진아. 태식이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설명해줘.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저 아이들은 누구인지. 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내가 알 필요가 없다고. 태식은 두 남자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혹시 저 아이들이... 그만하세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25년 전에 이미 우리를 버렸어요. 태식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은 자신이라고 믿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25년 전 서진이 탄 차량은 산길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차량은 전소됐고 사고 현장에서는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유해와 서진의 목걸이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서진이 사고로 사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태식은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그 뒤로 태식은 단 하루도 서진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에만 매달렸고 재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아내는 자신을 닮은 두 아들과 함께 살아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버렸다고? 태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진은 씁쓸한 표정으로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그러더군요. 당신이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그 순간 태식은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휘청거렸습니다. 태식의 어머니 한말수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태식에게는 누구보다 헌신적인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서진에게는 달랐습니다. 가난한 재봉사의 딸이었던 서진을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도 마음을 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태식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뒤따라온 비서가 태식을 불렀습니다.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살아있는 아내와 자신을 닮은 두 아들만 보였습니다. 서진은 대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태식이 문을 붙잡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태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낼 겁니다.
그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알아내면 뭐가 달라지죠? 적어도 누가 우리 인생을 빼앗아 갔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어? 대문이 닫힌 뒤에도 태식은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25년 동안 죽은 사람을 그리워했던 남자와 살아있으면서도 버림받았다고 믿었던 여자의 시간이 그 낡은 대문 앞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부 버림받았다고 믿었던 여자. 나는 장례식 사진 속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태식이 묵고 있는 마을의 작은 여관으로 찾아왔습니다. 두 아들에게는 과거를 정리하고 오겠다고만 말했습니다. 태식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서진을 맞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잔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말해줘. 태식이 말했습니다. 사고가 난 날부터.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 전 서진은 쌍둥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태식은 회사가 부도 위기에 놓이면서 밤낮 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태식의 어머니 말수는 서진에게 아들과 이혼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내가 사라져야 태식이가 산다. 그러나 서진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게 시작하더라도 태식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하루 전 말수는 서진에게 태식이 작성했다는 편지를 건넸습니다. 편지에는 회사와 가문을 위해 이혼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원하지 않는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그런 편지를 썼다고. 태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그때는 당신 글씨와 너무 비슷했어요.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가던 길이었어요. 산길에서 서진이 탄 차량은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기 직전 서진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서진은 비탈을 굴러 의식을 잃었고 운전기사는 차량과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진은 인근 암자에서 생활하던 노부부에게 구조됐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다친 탓에 몇 달 동안 기억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임신 중이던 쌍둥이도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가장 먼저 당신을 찾았어요. 서진은 낡은 가방에서 신문 스크랩 한 장을 꺼냈습니다. 기사에는 태식이 아내의 장례를 치른 뒤 사업 정상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 옆에는 한 젊은 여성과 함께 행사에 참석한 태식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태식의 어린 시절 친구이자 당시 회사 투자자의 딸 차유라였습니다. 어머니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당신이 이미 새 출발을 했다고. 유라는 투자 계약 때문에 행사에 동행했을 뿐이야. 태식은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가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야?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을 낳은 뒤 병원비가 필요했어요. 어머니는 돈을 주는 대신 조건을 걸었죠. 다시는 태식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 아이들이 태식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을 것. 약속을 어기면 아이들을 빼앗아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서진은 돈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쌍둥이는 인큐베이터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서진은 각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왜 나를 찾아오지 않았어? 태식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습니다. 서진은 처음으로 태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나와 아이들을 버렸다고 믿었으니까요. 나를 그렇게 믿었어?
당신도 내가 죽었다는 말을 믿었잖아요. 그 말에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상대가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습니다. 거짓말 한 장과 조작된 사진 한 장이 부부의 25년을 갈라놓았습니다. 아이들 이름이 뭐야? 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도현, 윤도윤이에요. 성을 내 성으로 바꾸지 않은 이유는 그 아이들은 당신 없이도 잘 자랐어요. 서진의 말은 차가웠지만 눈은 울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타나서 아버지인 척하지 마세요. 태식은 서진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가 문을 나서기 전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자리를 달라고 하지 않겠어. 서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는 줘. 그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적어도 왜 곁에 없었는지는 설명하고 싶어. 서진은 대답하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태식의 휴대전화로 짧은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내일 저녁 6시에 오세요. 아이들에게 말하겠습니다. 3부. 처음 만난 아버지와 아들들.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다고요? 도현의 목소리가 작은 거실 안에 울렸습니다. 서진은 평생 감춰왔던 진실을 두 아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형 도현은 마을 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었고 동생 도윤은 목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가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도현이 물었습니다. 미안하다. 서진은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너희를 빼앗길까 무서웠어. 그때 마당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태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비싼 정장 대신 평범한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선물이나 돈을 준비하면 아이들이 더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태식은 두 아들 앞에 서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도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미안하신 겁니까? 너희가 태어난 것도 모르고 산 것, 찾아내지 못한 것, 그리고 지금에서야 나타난 것 모두 미안하다. 몰랐으니까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다. 몰랐다는 사실도 내 책임이다. 도현은 태식을 노려봤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키우느라 평생 허리가 망가졌습니다. 시장에서 반찬을 팔고 남의 집 바느질을 하며 우리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어요. 태식은 서진의 굽은 손가락을 바라봤습니다. 결혼했을 때 서진의 손은 가늘고 부드러웠습니다. 지금은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회장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도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만 키우며 살았다. 가족은요? 없었다. 태식은 잠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너희 어머니를 잊지 못해서 재혼하지 않았다. 도현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말을 믿으라고요? 태식은 준비해온 서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진의 사망 신고서와 장례 기록, 사고 조사 자료였습니다.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겠다. 내가 알고 있던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뿐이다. 도현은 서류를 펼쳐보다가 어머니의 장례 사진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 젊은 태식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사람처럼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도현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안다. 태식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부탁이 하나 있다. 태식은 자신이 추진하던 휴양단지 사업 계획서를 꺼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서진의 집과 도윤의 목공방이 철거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도윤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아들이라서요? 아니다. 이곳에 와서 보니 내가 숫자만 보고 결정한 사업이라는 걸 알았다. 태식은 마을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듣고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현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같은 분들은 필요할 때만 약속합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그러니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겠다. 그날 이후 태식은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을회관 옆 빈집을 빌려 머물며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회장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태식은 수행원도 데려오지 않고 매일 주민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서진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가 진심인지 죄책감 때문에 잠시 머무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쏟아지는 밤에 마을 뒤편 축대가 무너졌습니다. 물이 서진의 집 마당으로 밀려들었습니다. 태식은 누구보다 먼저 달려왔습니다. 바지를 걷어붙이고 흙탕물 속에서 모래주머니를 날랐습니다. 도현과 도윤도 함께했습니다. 세 남자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지만 밤새 같은 곳을 막았습니다. 새벽이 되어 비가 잦아들자 태식이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그에게 수건을 건넸습니다. 태식은 그 수건을 받으며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었지만 세 사람 사이에 아주 작은 문 하나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부. 어머니의 금고에서 나온 편지. 회장님, 돌아가신 사모님의 금고에서 이상한 서류가 발견됐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온 비서의 전화였습니다. 대성건설은 오래된 본가를 정리하던 중 말순이 사용했던 개인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서진에게 보여줬던 태식 명의의 이혼 편지 초안과 서진이 작성한 각서, 병원비 송금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 차량 정비업체에 거액이 전달된 기록도 있었습니다. 태식은 곧바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차량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정비업체는 오래전에 폐업했지만 당시 직원 한 명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태식과 만난 자리에서 뜻밖의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브레이크를 고장 내라는 지시는 아니었습니다.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가 장거리 운행을 못하도록 부품 하나를 느슨하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운행 중 문제가 생기면 며느님이 회장님을 만나러 가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말수는 서진이 태식을 만나러 가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고장을 만들려던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말수는 사고 소식을 들은 뒤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까 두려웠습니다. 서진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돈과 협박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태식은 어머니가 남긴 편지 한 통도 발견했습니다. 편지는 보내지지 않은 채 금고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태식아, 나는 내가 가난한 여자와 아이들 때문에 무너질까 두려웠다. 너를 지키겠다는 욕심으로 내 인생을 망쳤다. 태식은 편지를 끝까지 읽지 못했습니다.
평생 존경했던 어머니가 자신의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노했고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태식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휴양단지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자 회사 이사회가 반발했습니다. 특히 태식의 조카이자 대성건설 부사장인 강민규는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규는 태식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식의 친아들 2명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규는 기자들에게 태식이 사업을 사적인 감정으로 뒤집고 있다고 흘렸습니다. 며칠 뒤 인터넷에는 자극적인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대성건설 회장 숨겨둔 2 아들 위해 수천억 사업 중단. 재벌 회장 상속 분쟁 시작되나. 도현과 도윤의 직장과 목공방에도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도현은 환자들 앞에서 질문을 받아야 했고 도윤은 거래처로부터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분노한 도현은 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이 나타난 뒤 우리 삶이 엉망이 됐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해결하마. 그 말이 제일 싫습니다. 도현이 소리쳤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조용히 살아갈 권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태식을 만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태식은 어머니의 편지와 사고 관련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서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알겠어. 태식이 말했습니다. 내가 왜 나를 믿지 못했는지. 서진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당신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하지 않아도 돼. 당신도 원망스러워요.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면서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했잖아요. 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 나는 갈등을 피하면서 가족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했어. 태식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인정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속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진이 도움을 요청할 때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았고 어머니의 모욕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이들을 언론에서 지켜주세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사업을 바꾸지 말아요. 정말 잘못된 사업이라면 주민들 때문에 바꾸세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태식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되찾기 전에 먼저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오부. 아들이 쓰러진 날. 도현 씨가 쓰러졌습니다. 서진의 전화를 받은 태식은 회의 도중 자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도현은 며칠 동안 기자들을 피하고 보건지소 업무까지 감당하다가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심장에 이상 소견이 발견됐습니다. 검사 결과 선천적인 심장 판막 질환이 의심됐습니다. 담당 의사는 가족력과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태식은 자신도 젊은 시절 같은 질환으로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제야 도현은 자신이 태식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실감했습니다. 태식은 병실 앞에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도현은 그를 들어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도현이 말했습니다. 태식은 조심스럽게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주무세요? 도윤이 옆에 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현은 창밖만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정말 제 병이 회장님에게서 온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그럼 이제야 부자 사이가 증명된 셈이네요. 도현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운동회가 제일 싫었습니다. 도현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아버지와 달리는데 우리는 어머니와 번갈아 뛰었어요. 어머니가 2번씩 달리고 나면 밤마다 무릎을 주무르셨습니다. 태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어머니가 새벽 시장에 나가던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철없이 왜 우리 집만 가난하냐고 화를 냈어요. 도현이 처음으로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간 동안 회장님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돈을 벌었다. 태식이 대답했습니다. 회사를 키우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지켜야 할 사람들은 잃어버렸어. 우리를 찾지 않은 게 정말 후회됩니까? 매일 후회한다. 아직 우리를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태식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후회한다. 내가 처음 걸은 날도 학교에 입학한 날도 힘들어서 울던 날도 나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도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 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술하는 날 병원에 와도 됩니다. 그 한마디는 태식이 들은 어떤 계약 성사 소식보다 기뻤습니다. 수술 당일 태식은 보호자 대기실에서 서진과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말을 나누지 못한 채 수술실 불빛만 바라봤습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담당 의사가 수술이 잘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서진은 긴장이 풀린 듯 비틀거렸습니다. 태식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서진은 잠시 태식의 가슴에 기대 울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의 거리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현이 깨어난 뒤 간호사가 보호자를 불렀습니다. 아버님, 환자분이 찾으세요. 태식은 자신이 불린 줄 모르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강태식 아버님이시죠? 도현은 병실로 들어온 태식에게 힘겹게 물었습니다. 밖에서 계속 기다리셨어요? 그래. 다음부터는 들어와 계셔도 됩니다. 태식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현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드디어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가족의 문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대성건설 이사회는 태식의 회장 해임안을 긴급 상정했습니다. 6부 회장 자리와 가족 사이에서 회장직을 지키려면 두 아들과의 관계를 부인하십시오. 부사장 민규가 이사회 앞에서 태식에게 요구했습니다. 민규는 태식이 판단력을 잃었으며 가족 문제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휴양단지 사업을 중단하면 회사가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회 일부는 태식에게 친자 관계를 공식 부인하고 기존 사업을 추진하면 해임안을 철회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가족은 사적인 문제입니다. 민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한 사람의 죄책감 때문에 수천 명의 직원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태식은 회의실에 앉은 임원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과거의 태식이었다면 회사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지켜야 한다고 자신을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아들들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또한 현재의 휴양단지 사업도 그대로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태식은 주민들과 전문가가 함께 만든 새로운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마을 전체를 철거하는 대신 빈집을 보수하고 주민들이 운영 주체가 되는 전통문화 협동조합을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대성건설의 단기 수익은 줄어들지만 장기적인 지역 관광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태식은 회장직 사임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규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태식은 이어서 내부 감사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휴양단지 부지 매입 과정에서 민규가 차명회사를 통해 토지를 미리 사들이고 회사의 비싼 값으로 되판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주민들을 강제로 내보내려 했던 이유도 자신의 이익을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민규는 자리에서 일어나 반박했지만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뒤였습니다. 그는 결국 해임됐고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태식은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사임서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서 떠나실 이유가 없습니다. 임원들이 만류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회사를 가족보다 앞세웠습니다.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태식이 회장직에서 물러났다는 소식은 곧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서진은 그 소식을 병원 텔레비전으로 보았습니다. 퇴원한 도현과 도윤도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도현은 복잡한 표정으로 화면 속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만둔 걸까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너희 때문만은 아닐 거야. 이제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한 거겠지. 태식은 모든 절차를 마치고 혼자 안동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집 대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이웃은 서진과 아들들이 며칠간 여행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태식은 혹시 가족이 자신을 피해 떠난 것은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회장 자리도 내려놓고 회사도 떠났지만 가족에게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태식은 낡은 대문 앞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 안쪽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날려나왔습니다. 도윤의 글씨였습니다. 아버지, 집 뒤편 창고 지붕이 또 셉니다. 돌아오시면 고치는 것 좀 도와주세요. 태식은 종이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문장 속에 아버지라는 두 글자가 흐릿해질 정도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가족을 얻기 위해 회장직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처음으로 가족에게 닿기 시작했습니다. 7부 25년 늦은 결혼 사진. 우리 다시 결혼하자는 말은 하지 말아요. 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봄이 찾아온 안동의 한옥마당에는 공사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태식은 도윤과 함께 낡은 창고 지붕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에서 서류만 보던 사람이 망치를 들었으니 처음에는 실수가 많았습니다. 못을 빗둘게 박고 나무판을 거꾸로 올려 도윤에게 여러 번 핀잔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비가 더 셉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도 나한테 그런 말을 안 했는데. 그래서 회사가 위험했던 것 아닙니까? 도윤의 농담에 태식은 크게 웃었습니다. 도현은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해 보건지소로 돌아갔습니다. 태식은 아들의 정기 검사 때마다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도현은 태식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고 태식은 서진과 처음 만났던 시절을 들려줬습니다. 태식과 서진은 같은 집에 살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마을회관 근처의 작은 빈집을 수리해 지냈습니다. 서진은 잃어버린 25년이 하루아침에 회복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태식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서진의 집 앞에 들러 필요한 일이 있는지 묻고 저녁이면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태식이 서진에게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두 사람이 젊은 시절 찍은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태식이 유일하게 간직해온 사진이었습니다.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요? 버릴 수가 없었어. 사진 속 서진은 29이었고 태식은 33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오래 헤어질 줄 몰랐겠죠. 미안해. 이제 그 말은 그만해요. 서진은 사진을 태식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의 전통문화 협동조합이 문을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오래된 집을 숙소와 공방으로 꾸몄습니다. 도윤은 목공 체험을 맡았고 서진은 마을 여성들과 전통 바느질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도현은 관광객과 주민을 위한 건강 상담실을 운영했습니다. 태식은 경영 경험을 살려 예약과 홍보를 도왔지만 자신의 이름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개관식 날 주민들이 가족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태식은 서진 옆에 서도 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말없이 그의 옆자리를 비워줬습니다. 도현과 도윤이 두 사람의 뒤에 섰습니다. 사진사가 웃어보라고 말했지만 태식은 울음을 참느라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웃으세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태식은 그 말에 활짝 웃었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난 뒤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혼 사진은 아니지만 가족 사진은 생겼네요. 나는 이것으로 충분해. 태식의 대답에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욕심 많은 사람인 거 다 알아요. 그럼 조금 더 욕심내도 될까? 태식이 묻자 서진은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년에도 함께 사진 찍어요. 그것은 재결합을 약속하는 말도 과거를 모두 용서한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내년을 함께하자는 약속만으로 충분했습니다. 8부 가장 늦게 도착한 가족. 할아버지, 또 사진 보고 있어요? 5해가 흘렀습니다. 76이 된 태식은 한옥마루에 앉아 가족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결혼해 낳은 6살 딸 하은이가 태식의 무릎 위로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옆에 있는 잘생긴 사람이 누구예요? 이 할아버지지. 거짓말. 할아버지는 지금 주름이 많잖아요. 마당에서 바느질 수업을 준비하던 서진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식은 회사를 떠난 뒤 한 번도 서울로 돌아가 살지 않았습니다. 대성건설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됐고 마을 협동조합은 지역의 성공적인 재생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현은 보건지소장으로 일했고 도윤은 아버지와 함께 오래된 집을 복원하는 작은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태식은 자신이 가진 재산을 두 아들에게 무조건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마을의 취약계층 아이들과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재단에 내놓았습니다. 두 아들도 그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아버지 돈은 아버지가 의미 있게 쓰세요. 도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태식에게 그 말은 아들들이 재산이 아니라
자신을 받아들였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진과 태식은 법적으로 다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함께 차를 마시고 저녁이면 마을길을 걸었습니다. 다투는 날도 있었습니다. 서진은 태식이 아직도 무엇이든 혼자 결정하려는 버릇이 있다고 잔소리했고, 태식은 서진이 아픈 것을 숨길 때마다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제 침묵으로 상대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섭섭한 일이 있으면 그날 안에 말했습니다. 한 번의 침묵이 25년의 이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겨울 저녁 태식은 서진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보석이 아니라 오래된 은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결혼할 때 맞췄던 반지였습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신 장례식 날에도 끼고 있었어. 서진은 말없이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다시 끼라는 뜻은 아니야. 태식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냥 돌려주고 싶었어. 원래 당신 것이니까. 서진은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조금 헐거워진 반지였습니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다시 찾아줄게. 지난번에는 25년이나 걸렸잖아요. 이번에는 하루 안에 찾을게. 서진은 피식 웃으며 태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태식 씨. 응. 나는 당신 어머니를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어요. 알아. 당신에게 서운했던 마음도 전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것도 알아. 그래도 지금은 행복해요. 태식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태식은 한때 성공이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더 큰 회사를 만들고 더 많은 재산을 남기면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워져서야 알게 됐습니다. 가족은 돈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보내는 작은 신호를 외면하지 않는 것, 갈등을 두려워해 침묵하지 않는 것, 잘못했을 때 핑계 대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다시 손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태식에게 가족은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아들들의 첫걸음도 보지 못했고 졸업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이 혼자 견뎌야 했던 수많은 밤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네 사람은 다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진과 태식이 앞에 앉고 도현과 도윤이 뒤에 섰습니다. 며느리들과 손녀들도 함께 했습니다. 사진사가 셋을 세기 직전 하은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 꼭 잡아요. 태식과 서진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찰칵. 그 순간 사진 속에는 회장도 버림받은 여자도 아버지를 원망했던 아들들도 없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마침내 서로에게 도착한 한 가족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 외면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마음을 전할 기회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먼저 안부를 물어보세요. 우리가 기다리는 화해는 어쩌면 거창한 사과가 아니라 작은 한마디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제는 내가 내 곁에 있을게.